2023년 5월 5일 4월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네, 뭐, 어른이처럼 보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FMC 회의 즉시 분석 그 내용을 너무 많이들 즐겨 봐주셔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이고, 또, 좀 전에 9만 명 달성해가지고, 아, 네. 예, 아주 행복한 마음이고요. 네. 많이들 또 오늘 고용지표 발표되는 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또 쉬는 날이지만 우리 또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줌 열었습니다. 음. 아, 예,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속도가 정말 빛의 속도이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 신간 나오셔가지고 또 많이 네,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즉시 분석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럼 교수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금 4월 미국 노동부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미국 경제가 정말 탄탄하구나. 네. 미국 경제가 아무래도 실업률도 뭐 시장도 그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시장도 실업률 좀 조금 상승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뭐 덜 증가하고 임금 상승률도 좀 주춤해질 거라고 이렇게 시장이 기대했는데 이게 마치 어닝 쇼크처럼 이걸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될지 쇼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쇼크처럼 느껴지실 거고요. 어, 미국 경제의 그런 탄탄한 경제를 기대하시는 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가깝겠죠. 어,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됐고요.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고용시장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미국 경제가 말이죠. 이렇게 어, 실업률이 3.4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4월 고용시장에 대해서 소위 제가 이걸 페이지를 안 돌렸네요. 네. 시장에서는 지금 3.6%의 실업률을 기대했었는데 네. 직전월이 3.5였고 다시 3.6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서 와, 3.4 정말 초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그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또 시장에서 기대하기를 그 두 번째죠. 이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이것도 대략 뭐 한 18만 개 정도 이렇게 증가하겠지 증가세가 주춤할 거야 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18만 개가 아니라 25만 개를 초과하는 와, 생각보다 뭐 직전월보다도 더 개선됐고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또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또 뭐 그렇게 뭐 없는 듯 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25만 개 이상이나 또 일자리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우리가 궁금했었던 게 임금 상승률이에요. 임금 상승률이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계속 유지되면 물가 잡기가 어렵다. 특히 근원 물가 잡기가 어렵다. 이 말씀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근데 네. 임금 상승률이 이번에 직전월이 4.3이었고 이번 달에는 4.2로 더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했는데 4.2는커녕 4.3은커녕 4.4%가 나왔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본다면 고용 시장이 만약에 탄탄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요. 그럼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굉장히 건강한 그런 경제 상황에서는 소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잠재의 인력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 그 결혼 시장의 구조, 시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결혼도. 그 결혼 구조도 마찬가지. 남자 풀이 많아요. 100명이에요. 여자는 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보통 5명의 여자는 이 10명의 남자 중에 서열을 굳이 나눠 본다면 훌륭한 남자 순으로 예, 만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다 그래요. 미스매치 현상,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도 잠재 인력들이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그중에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 좋은 일자리가 뭡니까? 임금이 높은 일자리.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덜 나타날수록 일자리 생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아무래도 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낮은 일자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서 실질 임금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상승률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실질 임금 상승률마저 다시 올라가니까 뭐 기준금리라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고용시장 이렇게 경제가 탄탄하니 이거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어? 어, 이런 생각을 지금쯤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와,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는 한 번 더 베이비 스텝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어, 드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고용 네, 지표와 경제와의 관계를 한번 명확히 이해하고 싶은데요. 이해가는 네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관계를 또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꺼내들게요. 왜? 여러분들이 경제와 고용이라는 면에서 특히 지금 이 고용에 관심 있는 이유는 오로지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금융부실 여부에 또 관심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부실 때문에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기대. 네, 그죠? 고용시장도 고용 침체가 마저 찾아오고 완전 고용 문제가 이제 꺾여버리면 이제 고용 문제도 불안해질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 곧 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 경제와 고용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고용시장의 특징을 그 개념을 역시 금리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료를 좀 가지고 와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영문입니다. 제가 이해가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머니터리 팔러시, 이 통화 정책의 운영의 목적 혹은 그 고올,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습니다. 페드 홈페이지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상 제가 일부만 이 중에 그대로 카피해서 옮겨놨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OMC 금리를 결정하는 이 회의는 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을 촉진하기, 완전 고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네, 두 번째, stable prices, 그러니까 어, 물가 안정. 그러니까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 우리 통화 정책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명시해 놨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FOMC가 있는 이유, Fed가 있는 이유, 다른 말로 중앙은행이 있는 이유는 완전 고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안정적인 물가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롱텀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만들어서 금융 안정을 꾀하는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 커미티는요. 머니터리 팔러시,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대중들에게, 더 퍼블릭에게 클리어하게, 최대한 클리어하게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어, 그죠? 네, 거기서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어. 마치 청문회를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리듯이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 재정 정책은 꽃에 물을 줘야 되면 꽃만 물을 주면 돼요. 재정 정책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통화 정책은 비와 같아요. 음, 근데 물을 더 줘야 되는 꽃이 있고 이쪽 나무는 물을 더 주면 안 돼요. 뿌리가 썩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의 경우에는 그걸 선별할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비를 피해가게 만들 수는 없어요. 금리 인상은 마치 비와 같은 거예요. 제가 네, 사실 이번 이 뒤에 보이시는 15분 경제 특강 이 책에다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화 정책을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하는 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금리 결정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방향인 거예요. 물을 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여기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이게 이 데모크라틱 소사이어티 민주사회에서 에센셜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거 employment, inflation, long-term interest 결국 이런 것들 long-term interest rate까지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이코노믹이나 금융 시스템을 굉장히 방해할 수도 있고 더 동조적으로 좋게 견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머니터리 팔러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인플로이먼트나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다. 제가 임의로 인플레이션과 인플로이먼트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원문 그대로 인플로이먼트가 우선해요. 여기서도 우선하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consistent with 지속적으로 뭐를 만든다? maximum employment 그리고 price stability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연준 위원들은 계속 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들 이게 policy tools 통화정책 수단들을 활용해서 뭐 하는 게 목적이다? 뭐를 어치브하는 게 목적이다? maximum employment와 price stability goals 두 개의 골.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골들이 있지만 골을 세 개로 꼽는다면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이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를 제외시켜 놓고 두 개만 산정하라라고 한다면 경기 안정, 물가 안정인 거예요. 그 네. 경기 안정 여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고용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 고용이라는 것이 경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고 그 고용이라는 것을 살피면서 통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미국 고용 지표에 관심 있는 이유는 금리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 예, 교수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너무 쉽게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건 없고요. 그냥 네. 영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 말 그대로 이 연준의 통화정책 목적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린 것 뿐입니다. 네. 그렇게 너무 어렵게만 읽지 마시고 체화된 표현으로만 읽어 나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경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다시 한번 꼭 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입니다. 아, 제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절대. 아는 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 입문서. 경제를 내가 한 번쯤은 입문해 보고 싶다 한다면 제가 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네, 실업률 외에도 다른 여러 고용 지표들이 최근 또 발표되었는데요. 그것들은 네,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나머지 고용 지표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통계 선진국이 없어요. 통계 선진국은 정말 말 그대로 선진국이에요. 뭐 실업률만 해도 U1부터 U6까지 실업률 지표가 Unemployment Rate 1, 6까지 다양한 지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릴게요. 미국 ADP 민간 고용 증감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늘었나 줄었나. 그러니까 23년 4월 들어서도 민간 고용이 역시 늘었었어요. 이걸 보면 고용 좀 탄탄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원래부터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잡 오프닝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고용 침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물론 했었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역시 굉장히 많다. 그러나 정점 찍은 거보다는 좀 줄어든다. 원래 이건 주마다의 통계예요. 주마다의 통계이기 때문에 많았다가 줄었다가 또 많았다가 줄었다가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큰 폭으로 늘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좁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좀 탄탄한가 보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머지 지표들을 봐도 여러 가지 지표의 성격마다 다른 어떤 특징들을 얘기해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고용 지표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그냥 딱 요약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앞에 실업률이 그래도 추가적으로 떨어졌던 현상처럼 미국 고용 자체가 매우 건전하게 탄탄하게 이렇게 전개되는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동안 그 고용 시장은 좀 뒤늦게 안 좋아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현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고는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고용시장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여실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미국 고용 자체가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매우 강한 경기 침체 국면이고 음, 미국 경제는 이 경기 침체 맞나라고 그 의구심을 가질 만큼의 굉장히 마일드한 경기 침체 국면.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둔화 정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말 그대로 고용 침체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침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후행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간 고용 증감에 대한 전망도 고용 증감이 23년 그 여름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또 하순으로 갈수록 이렇게 증감률이 줄어들 것이다. 민간 고용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역시 민간 고용 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쨌든 당분간 7월 달 정도 혹은 8, 9월 달 정도를 향해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기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지금은 아니고 한 7월, 8월 요 정도쯤에 말 그대로 안 좋은 그런 사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고용에 준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만 안 좋아지는 것이지 아직도 완전 고용에 준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니 뭐니 해도 이 모든 고용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 지표가 실업률이니까 실업률 지표도 23년 지금 4월 통계가 나왔잖아요. 4월 통계까지만 해도 어쨌든 좀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7월로 갈수록 또 23년 끝자락으로 갈수록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완전 고용이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뭐 4나 뭐 4점 뭐 초중반 요 정도만 돼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본다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는 나빠지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이 정말 위태위태하다, 매우 부진하다, 너무 침체다, 이렇게 느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확인케 해주는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시장은 향후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으로 보시나요? 네, 향후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해서 결국 이 고용 시장을 판단하는 이유가 그것일 텐데요. 향후 금리를 어떻게 할까? 다음 6월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까? 인상 안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있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FMC 성명서에서도 명확히 이야기했듯이 이제 기준금리를 그 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자회견보다 성명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성명서가 말 그대로 FMC 위원들이 어쨌든 함께
함께 집단지성으로 판단한 그 근거인 거고요. 기자회견은 아무래도 그런 대표성을 띠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더 말씀하실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처럼 얘기하더라도 마구 쏟아지는 여러 막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마음을 좀 더 얘기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FMC 성명서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성명서 문구에서 썸이라는 문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열어놓는다고는 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뭐 더 이상 안 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게 라스트 댄스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들 하셔요. 어쨌든 이게 최고치에 해당되는 역대급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선 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 그럼 통화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면에서 제가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 패드워치를 돌려봤는데요. 돌려보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혹은 시장에서는 정말 99% 거의 100%에 가깝게 뭐 기준금리 인상 뭐 추가적으로 안 하겠지. 그냥 동결하겠지. 이런 식으로 어, 마음을 강하게 먹고 계셨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쯤에는 좀 어떤 생각이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캡처를 딱 아, 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와, 0.25%포인트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걸 패드워치를 이제 구동을 시켜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역시 와, 시장이 기대가 좀 달라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전혀 기준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조금 그래도 할 가능성이 좀 더 생긴다라고 믿고 있는 모습이죠. 시장은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교수님. 이제 5월 25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열립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미 기준금리 차가 역대 최대치 1.75인데요. 네. 향후에 한국은행의 행보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국은행의 행보와 또 시장의 기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장표에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말 그대로 역사 이래 최고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일 때보다 그러면 1.5%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일 때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강달러가 그것 때문에 나옵니까? 그러면 1.25%포인트 차이였다가 1.5%포인트 차이로 건너갈 때 추가적인 강달러가 나오고 자금 유출이 일어납니까? 역시 마찬가지. 1.5%포인트의 격차가 있었을 때보다 1.75%포인트로 더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달러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기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FMC 회의 있자마자 저랑 즉시 분석을 해드렸었지만 그날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선행성이 있다. 오히려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거나 오히려 그 전에 22년 끝자락인가요? 그때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 하는 순간 그런 역전된 순간 말고 역전되기 전 단계의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초강달러가 22년 10월에 나왔었잖아요. 네,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때 역전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뭐에 투자를 해요? 달러 사야지.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거죠. 네, 그런데 정작 역전되고 나서는 그 강달러 기조가 좀 꺾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사상 최대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치솟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1.75%포인트라는 역사 이래 최고점에 해당되는 그 격차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다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산수처럼 그 격차가 벌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 격차 외에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반영하면서 외환시장의 투자를 단행하기 때문에 꼭 그것 때문만에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뭐 이런 것들 강달러 이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은 높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거 외에 나머지 요소들도 있고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어제 KBS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쪽 길로 가는데 혹시 길 가다 우리 웅달님 불량배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불량배? 있으세요? 네. 저 중학교 때 그 고등학생 불량배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보통 그 불량배가 어디 서 있어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요, 보통은. 어, 근데 이쪽 길로 하고 두 길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갔더니 불량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길을 피해서 이쪽 길로 갈랬더니 이쪽 길에도 불량배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의 의사결정은 둘 다 불량배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죠. 격차를 좁히는 길. 그리고 격차를 그냥 놔두는 길, 그죠? 격차를 1.75%포인트로 놔두고 의사결정하는 길, 그 길도 불량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두 불량배 중에 어떤 불량배가 더 나쁜 놈일까? 예를 들어 흉기를 들고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안 좋은 선택지밖에 없고 안 좋은 선택지 중에 덜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과정이다. 지금 한국은행의 고심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무슨 뜻이냐? 기준금리를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러자니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금리를 인상하자니 지금 우리나라 대내적인 요건이 정말 녹록치 않은 거예요. 너무나 강한 경기 침체 있고요. 부동산 PF 부실이 있고요. 연체가 더 늘어날 수 있고, 건설사가 막 도산할 수도 있고, 금융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고, 미분양 주택 더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뭐 연착륙이 아닌 다시 경착륙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니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적인 것을 고려하는 그 길에 있는 불량배도 무섭지만, 대내적인 고민을 하는 그 길에 놓여 있는 불량배도 역시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둘 중에 그래도 얘네 그냥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라는 이 무서운 불량배일지라도 얘네랑 상대하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총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외환 위기 올 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건전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격차가 벌어졌고 여기서 뭐 그럼 1.5% 포인트 차이면 외환 위기 안 오고 1.75% 포인트 차이면 외환 위기 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보다는 대내적인 여건을 신경 쓰면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겠다. 어, 요렇게 좀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을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15분 경제 특강 있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네, 와, 불량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네, 경제의 이슈가 너무 네, 복잡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네,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정말 이해가 쉽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정말 무섭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만난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러게요. 어떤 불량배를 골라야 할지 그 고민이라는 게, 네, 정말 그 한국은행도 골치가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정말 그래요. 네. 참,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뭐 이렇게 시장 경제를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시경제에 대한 여건을 고루 보면서 제대로 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질책, 한국은행에 대한 질책, 한국은행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어떤 지적도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역시 제대로 된 질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예, 교수님 끝으로 하고 싶으신 네.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역시 다음 이제 통화정책 스케줄인데요. 다음 통화정책 스케줄을 잠깐 보여드리면 6월 13, 14일 날 있습니다. 당연히 이날도 즉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아마 6월 15일이겠죠. 새벽 3시겠죠. 근데 이때는 여기 별표가 있는 것처럼 이날은 또 향후의 어떤 스탠스, 어, 를 명확히 제시하는 경제 전망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제시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냥 FMC가 아니라 그냥 슈퍼 FMC 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5월 25일 날 아침 오전에 대략 9시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역시 이때도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날은 뭐 라이브로라도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아직도 많은 대중들은 시장은 이제 6월부터 금리 인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십니다. 그 기대가 엊그저께만 해도 보여드린다면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4월 28일 기준으로 그리고 6월, 7월까지는 금리를 동결하다가 9월 돼서야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재밌게도 그리고 FMC 회의 때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고 금리 인하 절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세 또 바뀌었습니다. 어, 고세 당장 7월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시장은 이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시장의 기대가 또 6월 한 번만 금리 인상하겠지. 그리고는 금리 바로 인하할 거야라고 벌써 또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이 시장이 왜 이렇게 기대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시고 또 역시 파월의 입장에서는 왜 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지 두 가지 견해를 양쪽을 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그런 식으로 경제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 그렇게 제 마음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웅달직방 구독자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매번 또 우리 웅달님하고 즉시 분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 경제 전망 뭐 보고서 발표되고 할 때마다 그게 얼마나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이 경제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운용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들여보고 그 들여다본 다음 적절한 그 시대에 맞게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항상 잃지 않는 투자하실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공부해야 된다.